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해의 선물의 작가 폴 빌리어드가 들려주는 감동적이고 가슴 찡한 이야기, 문해출판사에서 펴낸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의 삶의 기쁨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면서 또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읽으면서 또 저의 어린 시절과 함께 겹치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개구쟁이 소년이 어른이 되면서 체험했던 삶의 기쁨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자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진 고유한 삶에 대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엄격한 유럽의 사고방식을 지닌 아버지, 부드러운 어머니, 내 철없던 장난을 부추기기는 않았지만 기꺼이 공범자가 되어준 형. 어느 날 더는 장난의 상대가 아닌 숙녀로 변한 우리 누나의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있고 때론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내게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다. 이 책은 평범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해가면서 어떻게 삶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며 자랐다. 호기심이 많고 장난이 심했지만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모범생의 기준에서 보면 조금 특이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아버지는 알자스 출신으로 매우 엄격했다. 비록 미국에서 살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미국에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완고한 유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대신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했다. 아버지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건 성난곰을 굴리는 것처럼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버지는 정의감을 지닌 대신 유머 감각은 거의 없었다. 자식들의 타고난 기질을 받아주고 감싸주기에 그의 삶은 너무 무겁고 엄격했다. 내 장난과 호기심과 도전과 실험정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는 쪽이 그의 삶의 방식이어서 우리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는 주로 유럽에서 지냈다. 내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는 미국과 유럽의 물품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하셨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기꾼이 발행한 가짜 어음으로 부도를 맞으면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분이지만 다소 몽상적이어서 주변의 일에 별로 개의치 않고 가사와 교회 일에 빠져 지냈다. 아버지가 집안일에 무심한 데다 나중에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자 혼자 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혼자 유럽에서 지냈고 가끔 집에 들렀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며칠씩 지내는지 의아했는데 나중에야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 가족들에게 관대했지만 어려울 때는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낭비가 심했다. 유럽에 가는 것도 사업보다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였고 친구들과 함께 호화 여객선의 특등석을 이용했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경비는 내가 낼 테니 함께 프랑스로 떠나자. 유럽에서 한번 신나게 지내보자고. 한 번은 9명의 친구들과 함께 뉴욕항을 출발해서 석 달 동안이나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가 다시 뉴욕항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은 유럽의 명품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70 중반의 나이에 필라델피아에서 돌아가셨다.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몇백만 달러나 되는 가짜 어음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14살 때 집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혼자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홀로 서기를 했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다. 하지만 자연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알면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내가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 내 삶의 방식이다. 어른이 된 후에야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다. 철없을 때 일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의 그 순수함을 떠올리면 향수에 젖게 된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으며 성장했을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부르고 싶다. 가출. 봄이 되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뒷마당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내게 땅을 갈게 했다. 가족 모두가 채소를 잘 먹고 또 직접 가꾸어 먹으면 신선할 뿐만 아니라 부식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채소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었다. 어느 해 아버지는 상당히 큰 채소밭을 만들어 여러 종류의 채소를 심었는데 특히 샐러리는 석줄이나 심었다. 샐러리에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였다. 아버지는 오후에 나를 채소밭으로 불렀다. 삽을 가지고 오너라. 삽을 건네봤자 아버지는 흙을 파서 샐러리 둘레를 흙으로 덮고 흙더미를 만들었다. 샐러리의 잎이 흙으로 덮였다. 그러자 나머지 샐러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다 이렇게 흙으로 덮어라. 내가 물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샐러리가 햇볕을 안 받아 더 희고 부드럽게 된다. 나는 명령한 대로 샐러리를 흙으로 덮었다. 아버지와 나는 늘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대로 별 탈 없이 지냈다. 나는 이제 사춘기였다. 13살 생일이 지났고 여전히 호기심은 많았지만 이제 호기심은 주로 책에서 충족시켰다. 나는 구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읽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독서광이 된 것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아버지는 내가 안락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마다 내 곁에 와서 책을 빼서 훑어보았다. 책 겉장의 제목을 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책을 읽으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아버지는 책을 내 무릎에 던지며 말했다. 동물에 관한 책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신문이나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라도 알지.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 올라가거나 지하실에서 책을 읽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큰 연탄재통 뚜껑 위에 앉거나 벽난로 옆에 기대어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다음 해에도 아버지는 채소밭을 갈고 샐러리를 석줄 심었다. 14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생일 선물로 인고솔사에 시계를 받았다. 나는 시계 유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샐러리의 싹이 적당히 올라오자 아버지는 내게 샐러리 석줄을 모두 흙으로 덮어주라고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책을 좀 읽었으면 해요. 흙을 덮는 대신 아버지가 샐러리 골에다 상자를 2개씩 기대게 해서 받쳐주면 햇빛을 가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서 책을 읽을 거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나는 내게 흙으로 덮으라고 했다. 알았니? 아버지는 나갔다. 나는 2골은 흙으로 덮고 마지막 한 골은 상자를 기대게 해서 세워놓았다. 상자를 세워놓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싶었고 2골을 흙으로 덮어두었으니 아버지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는 전자제품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10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뒤로 돌아가서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뒷문도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가 2층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누구냐?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좀 열어주세요.
기다려라. 이내 현관문 앞에 외등이 켜졌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열고 현관에 나왔다. 아버지는 내게 작은 가방을 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받았다. 내가 일을 시키면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멋대로 행동했으니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나가라. 아버지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래층 불이 꺼졌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의 물결이 가라앉자 상실감이 밀려왔고 뱃속에서부터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두려움으로 목이 아팠다. 나는 가방을 집어 현관 층계에 올려놓고 뒤뜰 채소밭에 들어갔다. 샐러리밭에 상자를 받쳐놓았던 것을 다 걷었다. 그리고 골을 따라 내려가면서 채소를 뽑아 골에 놓고 발로 밟고 흙으로 덮었다. 이 샐러리를 흙으로 묻으라고 했지? 원하는 대로 묻어주지. 나는 중얼거리며 죄 없는 채소에게 분풀이를 했다. 다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털고 현관 옆에 있는 물이 나오는 호수에서 손을 씻었다. 그런 후 가방을 들고 길을 따라 내려갔다. 필라델피아를 뒤로하고 북쪽으로 가는 대로였다. 나는 길을 건너 지나가는 차에 태워달라고 손짓을 했다. 밤에는 사람들이 차를 잘 세워주지 않아서 한참을 길에 서 있다가 새벽이 가까워서야 겨우 차를 얻어 탔다. 다음날 날이 밝을 때쯤 뉴욕에 도착했다. 지치고 배가 고팠다. 전날 바쁘게 일하느라 저녁도 굶었다. 나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1달러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꿨다. 먹을 것을 조금 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과 손을 씻고 화장지로 닦았다. 다시 길에 나와서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면서 높은 빌딩 꼭대기를 비추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세어보았다. 40센트였다. 물론 필라델피아에 있는 은행에 출금기를 만들어주고 번 돈 몇백 달러를 저축해둔 게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주머니에 동전을 집어넣고 가방을 들었다. 이제부터 혼자 길을 가야 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뉴욕에 도착해서 형을 만나러 갔다. 형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도록 해주었다. 나는 바로 기계설비 공장에 취직을 했다. 장기적인 월급을 받게 되자 가구가 딸린 방을 구해서 형 집을 나왔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려드렸다. 어머니에게 답장을 받은 뒤부터 아버지가 주말에 집을 비우면 가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잠은 친구인 버트 비어맨 집에서 잤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함께 제과점을 열자고 권유했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지만 어머니는 내가 18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서부의 끝에 있었고 장례식에 맞춰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누나 캐럴과 형 프레드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필라델피아 서쪽에 살게 되었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버트 비어맨과 함께 수의학에 관한 연구를 했다. 어느 날 오후 전차를 탔다가 전차에 앉아 신문을 읽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다. 아버지는 연로하고 무척 지쳐 보였다. 이미 70대 중반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내가 사는 집으로 모시고 갔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고 최근에는 주식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는 환자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당신은 아프지 않다고 했다. 단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숨이 가쁘다고 했다. 나는 함께 살자고 했고 아버지는 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 바로 그날 내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와 함께 몇 달을 지냈다.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편안해져서 그런지 다시 옛날처럼 횡포를 부렸다. 나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해드렸다. 누나가 월세를 내고 생활비는 내가 대드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골초였다. 잠들기 전에 구식 잠옷을 입고 흔들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들러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 누나도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했다. 이젠 지쳤어. 의사를 부르겠다고 하면 단호히 거절했다. 의사는 필요 없어. 그냥 편안히 쉬고 싶어. 내가 찾아뵙고 사흘이 지난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평소처럼 구식 잠옷을 입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채 숨을 거두었다. 나는 장의사가 와서 시신을 옮길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장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슬펐지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가슴이 저밀 정도는 아니었다. 오래전 어느 날 14살 난 아이의 겁먹은 얼굴을 보면서도 문을 닫아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감정이 복받쳤다. 장의사가 고리버들로 만든 커다란 관에 아버지 시신을 옮긴 후에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 탁자에 파이프가 놓여 있었다. 나무 뿌리로 만든 파이프였는데 아주 완고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완고하다. 그렇다. 아버지는 완고한 사람이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나는 아버지가 단지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더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셨다.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모르셨다. 파이프를 내 코트 주머니에 넣고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본 후에 나왔다. 이제 진정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